자, 안녕하세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담당하고 있는 유재헌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서 이제 힘차게 출발을 하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하시기 전에 그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용어, 가장 기본적인 기초 용어, 요 용어를 지금 해설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미 앞쪽에서 우리 이제 최희대 교수님께서 차근차근히 전반부는 이제 해설을 해 주셨고요. 이제 법률 행위부터는 제가 맡아서 쭉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률 행위가 사실은 우리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용어가 되는데요. 이 법률 행위라는 것 이미 앞쪽에서 간단하게 말씀 이제 아마 최희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은 기본 구조를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률 행위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쪽에서 보셨을 때 우리 민법이라는 건 결국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떤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해 놓은 법이 민법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 민법에서 배우시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특히 그 중에서도 권리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그 권리라는 것은 결국은 뭐 물권이나 채권 그 가장 핵심적인 권리가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 권리라는 것들은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권리가 변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것들을 구조를 갖고 들어가는 게 이제 민법인데 그래서 이 민법은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요. 어떤 원인과 어떤 결과, 즉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되느냐 이런 구조를 갖게 되게 되는데 간단히 이제 도식을 하게 되면 자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자, 그럼 이 세상 일이 다 그런데 이제 어떤 원인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된다고 얘기인데 이 결과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권리 변동이라고 그래요. 권리 변동. 즉 권리의 변동이면서 이게 이제 법률 효과가 된다는 거, 법률 효과. 요걸 앞쪽에서 이제 용어 설명에서 이제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권리 변동이라는 결과, 즉 법률 효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법률 요건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시게 되는데 이 원인에 해당되는 이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 당사자 원하는 대로 당사자가 이제 이 법률 행위를 하는 당사자 의사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법률 행위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원인에 해당되는 법률 요건이지만 당사자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법률 효과라는 권리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법률 규정이라 한다. 자, 요 구조를 아마 앞쪽에서 간단히 배우셨을 거고요. 자,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권리 변동에 대한 내용은 뭐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인으로 돌아와서 지금 말씀드린 이 법률 행위. 자,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런다는 얘기죠. 자, 다시. 자, 그래서 이제 그 법률 행위가 왜 나오게 되는지를 이제 구조를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권리 변동이 발생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법률 행위다. 그럼 법률 행위라는 것은 뭐냐?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 자, 법률 효과 발생이라는 것은 이제 결과 발생이죠. 이걸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한다는 거.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의사 표시. 그 의사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되게 되는 것을 이제 법률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서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뭐 사고 판다. 매매 계약이라고 그러죠. 그럼 그 매매 계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매매 계약은
국가에서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뭐에 의해서 의사표시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라는 걸 하게 되고, 이 매매 계약을 함으로써 자 매도인 판 사람은 매수인에 대해서 대금 달라는 권리가 발생되고요. 대신에 매수인 산 사람은 매도인에 대해서 그 부동산 소유권 이전해 달라는 권리가 발생되고요. 반대로 이제 대금 측면에서는 매수인은 대금 줄 의무, 매도인 판 사람은 그 부동산 이전해 줄 의무, 이렇게 이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 원인으로부터 권리 의무가 발생되는 법률 효과가 발생된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법률 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하나의 법률 요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뭐 각종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지 이혼, 취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률 행위가 되고요. 우리 민법에서 이제 이 법률 행위 중심으로 해서 쭉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는 핵심적인 것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 표시라는 게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의사 표시라는 게 뭔지 밑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말 그대로 의사 표시라는 것은 쪼개보면 의사하고 표시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죠. 그러면 의사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이죠, 생각.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 근데 자기가 뭔가를 생각만 해서는 상대방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각한 것을 표시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지금 설명 들어왔는데, 만일에 여러분이 부동산 소유자, 아파트 소유자다. 자,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와 매매 계약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그 매매 계약이라는 게 법률 행위인데 그냥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매매 계약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그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5억에 팔겠다라는 생각을 언젠간 하겠죠. 아, 이제 아파트 팔아야 되겠다. 가격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5억 정도에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겠죠. 자, 그런데 이 생각만 가지고서는 그 아파트가 팔리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파트를 5억에 팔겠다라는 생각을 외부에 표시를 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개업소에 이렇게 5억에 팔겠다라고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누군가한테 특정하게 친구나 누구한테 내 아파트를 5억에 네가 사라 라고 한다든지, 자, 그런 걸 이제 의사표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용어라는 것은 특히 법률 용어는 이제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파트를 5억에 팔겠다라고 의사표시만 한다고 해서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성립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5억에 팔겠다라는 거 하나가 이제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되려면 상대방 측이 그 아파트 5억 괜찮네, 제가 5억에 그 아파트를 사겠습니다라는 또 하나의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도인 측으로서 5억에 아파트를 팔겠다는 의사표시와 사는 사람이 또 그 5억의 아파트를 사겠다는 의사표시,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해져서 만나가지고 팔겠습니다, 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치가 됐을 때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 성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의사표시는 이 법률 행위를, 여기도 얘기했지만 법률 행위를 성립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지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 들었으니까 이제 천천히 읽어보시면,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내심의 의사를, 즉 안에 있는 의사,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이 아파트 5억에 팔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외부에 표시하는 거, 이걸 의사표시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해서는 반드시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없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어느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하나의 법률행위예요. 이런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의사표시가, 자, 매도인 파는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얼마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청약이라는 하나의 의사표시가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매수인이 또 그 얼마에 사겠다는 생각, 의사를 표시하는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청약이나 승낙이란 요것들이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합해져서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을 보게 되면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기본적으로 팔려는 사람의 청약이라는 하나의 의사 표시와 또 사는 사람이 사겠다라는 승낙의 의사 표시, 이 두 가지가 합해졌을 때 매매 계약이라는 하나의 법률 행위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다. 자, 이해되셨습니다. 그러면 꼭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되냐면 의사 표시는 있어야 되는데, 자, 그 의사 표시 자체가 법률 행위가 되지는 않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또 배우시겠지만, 여기처럼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약이라는 의사 표시 하나와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 두 개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지만이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보시겠지만 여기 이제 취소 같은 해제 같은 것도 하나의 이제 법률 행위인데, 자, 이 취소나 해제 같은 경우는 그냥 취소하겠다라는 의사 표시 하나만 가지고서도 법률 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시니까 기본 구조만 잡으시고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장 큰 구조는 원인과 결과인데,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법률 행위다. 결과가 법률 효과다. 그 법률 행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 의사 표시라는 건 말 그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당사자의 생각을 외부에 표시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용어 설명이니까. 자, 그다음 중요한 내용들에서 법률 행위하고 의사 표시를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요 29번, 30번, 31번까지는 이제 능력에 대한 얘기인데, 바로 이 법률 행위는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해줘야 되겠죠. 이걸 당사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법률 행위를 하는데, 이 법률 행위가 정상이 돼서 그 당사자들이 원하는 결과, 즉 목적, 즉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법률 행위 하는 당사자가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 2살짜리가 매매 계약 한다고 해서 그 매매 계약을 전부 다 정상적으로 해서 유효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당사자들이 갖춰야 될 능력이 뭐가 있어야 되냐, 이제 이것과 관련된 것들이 바로 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말뜻 그대로 어차피 법률 행위를 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거죠. 권리 의무를 이제 변동시키는 거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해줘야 되겠죠.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이걸 권리 능력이라 하고요. 자,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 능력자로는 한마디로 사람이 권리 능력자예요. 사람은 인이죠. 근데 우리 민법은 사람을 둘로 나눠서 여러분과 저 같은 그런 사람을 자연인이라고요. 그 다음에 본래부터 사람은 아니지만 법에 의해서 사람의 인격을 인정해주는, 이걸 우리가 이제 법인이라고 그러죠. 법인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두 가지가 이제 민법에서는 사람으로 보고, 이 자연인, 법인이 전부 다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자연인 같은 경우는, 자, 민법 제3조가 생존한 동안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사람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그 사람이 어떤 형태에 있든지 간에 평등하게 전부 다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이걸 권리 능력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법률 행위한 당사자는 권리 능력 있는, 쉽게 얘기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돌아가신 분이나 출생하기 전에 태아들은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겠죠. 자, 그 의미고, 자,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 그러면 권리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이제 의사 능력 있어야 되는데,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행하는 행위가 어떠한 결과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의사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에서는 딱 규정을 획일적으로 정해놓지 않고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학자들이나 판례는 아주 유야, 아까 얘기했던 뭐 3살짜리, 4살,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상적인 자기 행위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없겠죠.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자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는 정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 술을 잔뜩 마셔가지고 만취 상태다. 자, 그럼 그 만취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겠죠. 자, 그렇다면 그런 만취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계약 같은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만취한 자라든지 유아 같은 사람들,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사 무능력자라고 그러는데, 자, 이 사람들이 법률행위 했을 때 그럼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법률행위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 법은 무효로 봅니다. 성립은 하지만 계약은 체결됐지만 효과는 인정해주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행위 능력이 있죠. 자, 그럼 권리 능력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의사 능력 갖췄어요.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위 능력까지 갖춰야 되는데, 행위 능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법률 행위와 관련된 거죠. 그 법률 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갖춰야 될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말 그대로 행위 능력이란 그 법률 행위. 자,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행위 능력이라고 그래요. 능력. 자, 그 뭐 전부 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행위 능력까지 갖춘 사람이 계약을 쉽게 해서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법률 행위가 정상적으로 유효가 돼서 당사자가 원하는 권리 의무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이 행위 능력에 대해서는 반대로 행위 능력이 좀 제한되는 사람들이 누구다라는 것을 규정해 놓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 보시게 되면, 자, 미성년자 있죠. 19세 미만자. 그 다음에 이제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좀 어려울 텐데, 다행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험 범위 밖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행위 능력이 좀 제한되는 제한 능력자들로서 이 사람들이 법률 행위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막 파고 들어갈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두 사람들은, 요 미성년자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이 사람들 피성년 후견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피성년 후견이 되고요. 피한정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이제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뭐한 얘기지만은 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용어들이 어떤 의미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지, 그 절차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뭐 가질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런 사람들이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럼 이런 사람들은 쉽게 해서 행위 능력이 없으니까 함부로 계약 같은 거 하면 뭔가 문제는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대리인이라든지 말 그대로 후견인들이 이제 해야 되고, 아니면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이 사람들이 법률을 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취소할 수가 있어요. 취소. 그러니까 요거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능력 파트에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법률 행위했을 때는 이건 무효가 되지만, 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제한 능력자들, 즉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 법률 행위했을 때는 이건 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결과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인은 이제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도 이런 용어가 가끔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뭐한 얘기지만, 꽃을 머리에 3개씩 꽂고 다니시고 뭐 한 2개 정도 꽂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그 정도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법률행위 하는 당사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
이제 물건에 대한 거죠. 우리는 어차피 부동산 거래니까 부동산 물건의 일종이죠.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역시 이 물건에 대한 것도 우리 시험 밖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자세히 볼 건 아니고 우리 시험과 관련된 용어들 몇 가지만 좀 보시면 돼요. 자, 물건은 우리 민법에서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법이란 건 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유체물 및 전기기 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서 유체물, 말 그대로 형체가 있는 물건들, 이건 다 물건이죠. 근데 꼭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기나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같은 것들도 하나의 물건으로 본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물건은 또 여러 가지 나누는데, 우리와 가장 밀접한 것은 동산과 부동산이죠. 우리는 부동산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이 물건을 크게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그런 것도 다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 중에서 부동산이란 것은 토지하고 그 토지의 정착물, 이걸 부동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동산은 그러면 뭐냐? 자, 민법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딱 둘 중에 하나로 잡아줘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 많이 드리는데, 딱 민법은 이 세상을 둘로 나눠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앞쪽에서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민법은 이 세상을 일단은 사람, 물건, 둘로 나눕니다. 그럼 물건도 동산, 부동산. 그럼 여기서 부동산이 토지하고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라고 민법의 99조 제1항에서 정해놨다. 그러면 둘로 나눈다고 그랬으니까 물건 중에서 부동산 아닌 것은 뭐가 되겠어요? 동산이 되겠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이제 항상 공부하시다 보면 이렇게 그 딱 둘 중에 하나니까 반대 개념을 생각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를 알게 되면은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부동산을 알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자연적으로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개념 정도, 그런 습관 정도만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토지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땅이라는 얘기니까 크게 설명할 필요 없고, 그 정착물이 뭐냐? 뭐 토지의 정착물, 말 그대로 고정적으로 부착이 됐다는 얘기죠.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된 물건, 가장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건물이 있겠죠. 건물. 그래서 자, 뭐 건물이라든지 나무, 땅에 심은 나무, 교량, 돌담, 도로 포장,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의 정착물로서 전부 다 부동산으로 취급을 한다. 부동산으로. 자, 그래서 뭐 부동산 가볍게 정리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물건을 또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원물과 과실이라는 걸로 나눠요. 근데 뭐 원물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럼 우리 시험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 과실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과실. 막 거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시험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인데,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 지금 그런 용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저런 거구나만 이제 느끼시면 된다. 그럼 과실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물건으로부터, 이건 이제 이 물건을 우리가 원물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이걸 과실이라고 그래요. 자, 수익을 말하는데 어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이라고 그러는데, 이 과실은 크게 또 둘로 나눕니다. 천연과실이라는 게 있고 법정과실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자, 그러면 천연과실은 뭘 천연과실이라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인데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자, 그 물건 용법에 의해서 취득하는 산출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과나무를 심었죠. 그럼 그 사과나무가 자라가지고 거기에 사과라는 과일이 열리는데, 그러면 사과 같은 그런 과일을 바로 우리 민법에서는 천연과실이다. 그러니까 사과나무라는 물건으로부터 사과라는 이런 과실이 생겼다. 그 다음에 뭐 농가 같은 데에서 뭐 돼지나 아니면 뭐 소 같은 걸 키우죠.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 뭐 새끼가 태어났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천연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법정과실은 뭘 법정과실이라고 그러느냐?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것을 우리가 법정과실이라고 하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건물을 임대 쳐놨다 그러면
월세 받죠? 이걸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차임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표적으로 법정 과실이 되는 거예요. 자, 땅을 빌려주고 지료라는 걸 받게 됩니다. 지료, 땅, 지료, 사용료, 땅의 사용료. 또 돈을 빌려주면 뭘 받아요? 이자를 받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법에서는 법정 과실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실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용어 설명에서는 천연 과실과 법정 과실 나눠 가지고 설명했지만,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과실 그러면은 굳이 천연 과실, 법정 과실 나눌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이걸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특히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 법정 과실에 해당되는 뭐 차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 공부를 하실 때 그냥 과실 그러면은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천연 과실, 법정 과실 그런 구별하지 마시고 다 포함된다. 어떤 지문에서 만일에 과실과 관련된 지문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천연 과실, 법정 과실 모두 포함된다 그러면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표적인 거 하나 예를 들어가시면 돼요. 월세, 차임, 돈 빌려주고 받은 이자, 땅 빌려주고 받는 지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실을 하는 거구나. 이 정도 잡고 그냥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물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에서 1달락을 좀 짚고요. 조금 쉬셨다가 이제 공시지도부터 다시 찬찬히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세요. 예.